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죠. 원래도 정신없고 바쁘지만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를 앞두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더 정신없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겨울이 인플루엔자, 카드사 정보 유출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또 이산가족 상봉 날짜도 잡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민심도 잡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황금자 할머니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몇 분 남지 않으셨고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일본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해결 과제가 산적하지만 더 이상 늦으면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카드 사태에 따른 쇄신 인사 요구가 거세죠. 이런 가운데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말실수로 논란이 된 현호석 경제부총리와 경제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성 재신임을 받았다. 일단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팀 교체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야당은 그렇기 때문인가요? 경질 요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현호석 경제팀에 대한 경고성 재신임 적절합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현호석 경제팀에 대한 경고성 재신임 적절합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네, 첫 번째는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는 스튜디오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월, 화, 수에는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님과 함께 아주 속 시원하고 날카로운 분석 함께 하면서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북한 문제부터 짚어보죠.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했어요. 다음 달 17일부터 엿새 동안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를 열자고 제의했죠. 네, 북한이 며칠 전에 제의를 하면서 날짜는 우리 쪽이 편한 대로 정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했는데 날짜를 우리 정부가 다음 달 17일부터 22일까지 그렇게 정해가지고 장소는 금강산에서 갖자고 북한에 오늘 공식적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도 29일에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역시 또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이 이제 북측에 보내졌는데요. 아직까지 북측의 대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내일까지는 대답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실무 접촉을 29일로 정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내일 중에는 답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 이미 이 날짜는 우리 쪽한테 이제 일임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측의 그 제의를 그대로 날짜를 수용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네, 설 연휴 직전에 뭔가 남북한의 이런 시원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북한 측은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날이 좀 풀린 다음에 만나자라고 제안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좀 속도를 빨리 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분히 의식해가지고 좀 서두르는 거로 보입니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 추진하던 거하고 비교하면은 이번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지난해 그 추석 상봉 그 추진했을 때 그때는 일단 그 실무 접촉을 하고 거기서 상봉 날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무 접촉 이전에 미리 그 상봉 날짜까지 다 이제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의를 한 건데 물론 정부는 학수고대하는 그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서 신속하게 성사시켜야겠다 이런 판단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해석들은 한미 그 군사훈련이 지금 2월 하순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이거랑 또 이제 겹쳐버리면은 북한이 다시 또 여기에 반발하면서 다시 상봉을 무산시킬 가능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전에 그 상봉을 하겠다 일정이 다소 촉박하더라도 좀 서두르겠다 이런 이제 판단의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그 비서관 회의에서 이번에는 꼭 성사돼야 한다 이런 당부를 해가지고 아무튼 정부도 상당히 이번에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이전과는 다르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남북한의 어떤 대화 외에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정면승부 2라운드에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이 문제는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박사님께서 조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문제도 좀 서두르라고 언급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현호섭 부총리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옐로우 카드를 내밀었다고요.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예, 뭐 현호석 경제부총리를 사실상 야단치는 그런 이제 발언이었습니다. 박 대통령 오늘 그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서 유감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면은 문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이 카드사 그 개인정보 유출 파문과 관련해서 소비자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야말로 그 민심하고 아주 그 동떨어진 발언을 해서 네. 그 사퇴 요구까지 뭐 곳곳에서 등장하고 이제 그랬는데 박 대통령이 현호석 부총리를 직접 겨냥하고 오늘 작심 발언한 거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재발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이번 일 가지고는 책임 묻지 않는다. 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뭐 그런 게 될 텐데요. 글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얘기까지 들은 현호석 부총리 그야말로 가시방석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야권에서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재발시라는 전제 조건 단 것 그 자체가 레드카드다. 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앞으로도 예. 또 계속해서 좀 뜨겁지 않을까 예,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비자 책임은 없습니다. 이번 일 관련해서. 네. 예, 그 정보 그 요구하는 거 동의 안 하면은 카드사 가입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뭐 그 동의를 안 합니까?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이른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올해 중에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고요.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죠? 네. 예,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이 연내에 전면 차단이 됩니다. 유출된 고객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를 막고자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의 요건도 강화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와 정보 공유할 때 고객에 대한 통지가 의무화됩니다. 정부와 여야가 최근 있었던 그 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 불안이 커지니까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연내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글쎄 이런 그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전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은 왜 이거를 좀 진작에 못했을까? 그렇죠. 또 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지적에서 역시 벗어날 수 없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요. 네,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보죠.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온 안철수 신당 새 정당의 이름이 임시적으로 결정됐다고요. 가칭 무엇이죠? 예, 아직은 뭐 가칭입니다만은 새정치신당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예, 신당도 뭐 새로운 그렇죠. 당 아닙니까? 네. 예, 그야말로 뭐 새롭다는 거에 아주 뭐 강조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네요. 네. 예, 어디까지나 이제 임시 당명입니다. 일단은 그 창당준비위원회 구성해서 중앙선관위에 신고할 때 이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창당하면은 사용할 최종 당명은 국민 공모를 통해서 확정하겠다. 새정치지구 추진위원회 측이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한테 이 현역 의원들 영입 문제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일단은 좀 답을 명확히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민감한 것이 현행 그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때 지방선거 때 통일된 기호를 받으려면은 네. 국회의원 의석수가 5석이 넘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 네. 2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영입설이 요즘 그 정치권 안팎에서 이제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는데 무리는 하지 않겠다. 고정번호 받으려고 무리해서 영입하지는 않겠다. 이런 정도로만 답을 했습니다. 네. 베일에 쌓이는 안철수 신당의 그 멤버들이 누군지 좀 더 궁금한데 오늘은 또 이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박사님. 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15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1월의 마지막 월요일 퇴근길입니다. 곳곳에 돌발 구간들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언주로가 서울세관 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반포나들목 부근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 여파 때문에 달래내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도 한남에서 반포까지 서울 시내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앞서 성수 쪽으로 홍지문 터널을 조금 못 미친 곳에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고장차 처리는 끝났습니다만 여파 때문에 성산램프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 반대쪽 청담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청담대교, 반대쪽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AI라고 하죠. AI가 불과 열흘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수도권에도 바로 턱 밑에까지 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도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AI의 주 감염원을 야생 철새로 보고 철새의 이동 경로에 초점을 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철새가 감염원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물새네트워크 대표인 이기섭 박사 연결해서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시초 AI의 주범이 일단 철새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가금류에서 시작해서 철새가 감염된 것이다. 이런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대책도 다르다라고 박사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만큼은 철새가 아니라 가금류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아마 철새는 오히려 피해자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생조류에게 고병원성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소멸됩니다. 보통 가금류하고 달리 병에 걸린 개체들은 야생조류 같은 건 피해서 달아날 수도 있고 네. 병에 걸린 개체들은 곧 죽어 없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금류 같은 건 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가 함께 키워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취약할 수밖에 없고 늘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병원성과 고병원성 감염원이 확실히 위치가 다르다. 또 그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철새에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철새에서 가금류로 이렇게 거꾸로 확산됐을 가능성,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철새에서 가금류로 확산됐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100%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철새로부터 가금류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었다라고 보다는 가금류에서 오히려 철새로 고병원성이 전파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면 철새는 현재 밀폐된 공간에서 키워지고 있는 가금류 농장에 접근해가지고 이런 오염된 배설물을 전파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금류의 배설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철새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료 사용할 목적으로 배설물들이 밖에 노출되어서 적재되어 있다거나 네. 아니면 배설물이 하천에 흘러들어가서 오염되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철새들이 먹어서 이것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금류로부터 오히려 철새에게 병이 옮겨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현재 정부의 대책은 이제 철새에 초점을 둔 대응책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최근 이런 철새들이 먹이 부족에 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축 사료를 쓰기 위해서 볕땅 같은 것은 최근에 거의 말아가고 있기 때문에 낙곡이 거의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습지는 계속 매립되거나 개발되어서 먹이 찾기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창어리나 큰 기러기는 이 낙곡을 즐겨 먹는 그런 새들입니다. 네. 만약에 이런 기존 철새 도래지에 먹이를 주던 것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철새들이 지금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주변 인가 근처나 농장 근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험을 물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철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철새들이 더 많이 철새 도래지에 머물게 함으로써 사람이나 가금류 농장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더 효과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지금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이제 먹이 안 주기 정책이라든지 또 철새 도래지에 방역약품을 살포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예, 정부의 정책이 나쁘다기보다는 철새 분산을 막을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정부에서는 이 철새 도래지 몇 곳에 항공 방제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제로 오늘 방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비행기들이 철새 도래지 위를 날아다니게 되면 철새들이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고, 물론이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조류 인플루엔자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철새들이 먹을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리저리 또 다니고 있는 데다가 또 쫓겨다니게 된다고 하면 철새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철새들은 이런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주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청동오리 같은 경우는 물을 계속 걸러서 거기에 걸리는 작은 소동물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숲새하고 달리 물새들이 유독 이런 고병원성 주름새를 많이 걸리는 것도 네. 이 물에서 먹이를 찾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공 방제를 한다고 해서 철새 도래지 모든 물을 소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가 날아다님으로 인해서 새들이 오히려 자꾸 흩어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 조류 인플루엔자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요. 일단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정부는 철새에서 시작돼서 가금류로 이렇게 전파될 것을 이제 보고 있고 박사님 주장은 가금류에서 시작돼서 네. 철새로 해서 간다 이렇게 네. 이제 일단 주장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일단 철새가 감염된 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 철새들이 지금 현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요. 철새 이동 경로나 또 어떤 유입 현황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될까요? 현재 우리는 이 철새들에 대해서 이동 경로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철새에 대한 이동 연구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 계속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 일기예보하는 것처럼 조류 네. 인플루엔자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전국 철새 센서스도 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만은 예. 더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에 관해서
좀 더 많은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이고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철새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국가 간의 정보 협력이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가금류에서 철새 혹은 철새 가금류로 전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한 그런 연구는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연구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앞서 철새 이동 경로를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네. 흔히들 남에서부터 북으로 올라간다, 철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많이 틀린가 보죠? 일반적으로 여름 철새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또 이 겨울 철새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이동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로 겨울철새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 겨울철새들은 대부분 사람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시베리아 쪽이라든가 그 넓은 이 중국 북부 지역에 무르 습지 같은 곳에서 여름을 나고서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일단 감염 지역을 보면은 또 남북 또 이렇게 동서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정부가 오늘 네. 이른바 스탠드 스틸이라고 하죠. 일시 이동 중지. 이것도 다시 네. 발동하는 듯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이 대응 또 뭐 책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현재 정부 관계자들이 각 부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의 노력에도 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국민들이 철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야생조류는 고병원성이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존재하지 못합니다. 곧 사라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고 하면은 야생조류에 이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곧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철새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먹이를 줘서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금류에서 철새로 전파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고 방지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겠죠. 그것이 오히려 네. 이런 가금류 농장하고 철새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꿎은 철새에게 감염원이다 이렇게 몰아세우지 말라는 주장이신데 가금류가 또 원인인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철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철새에게 너무 이렇게 인식을 철새가 범죄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물새네트워크 대표인 이기섭 박사였습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이 모두를 가진 또 하나의 그랜저. 28년 그랜저의 혁신을 하이브리드로 이어가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현어서 경제팀에 대한 경고성 재신임 적절합니까? 인데요. 8063님은요. yes, 미흡하지만 적절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책임성 있는 발언이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8085님은 no,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설수에 오른 것이 이번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창조경제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야단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현어석 경제팀에 대한 경고성 재신임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9254님은요. 예스, 잘못된 발언이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1019님은 노,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도 있는데 발언이 경솔했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논란. 이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도 정권도 이제 소통이라는 문제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정치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도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요. 이상가족 상봉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상가족의 심정은 어떤지 이상가족하고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박사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금께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금께 피자 앤 모어 피자 헛.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상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17일에서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자고 공식 제의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이상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뜨거운데요. 무엇보다도 초조한 마음으로 바로 이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죠. 바로 북의 가족과의 상봉을 기다리고 있는 이상가족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추석 때 상봉이 성사될 뻔했다가 무산돼서 더 초조하게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이상가족 정희경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또 고향이 어디신지요? 금년에 연세가 82이라요. 82시요. 어유. 네. 33년생. 33년생이요. 네. 예. 33년생이면은 닭띠시겠네요. 닭띠라요. 네. 예. 고향은 어디시죠? 저 함경남도 네. 갑상군 네. 회린면 네. 진둔리 네. 25번지. 아, 번지까지 다 기억하시네요. 네. 네. 지금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대구예요. 대구요. 네. 대구. 자, 이상가족 정부가 하자라고 다음 달 17일에서 22일 금강산 제의를 했는데 현재 심정이 네. 어떠신지요? 심정이 참 찹찹하네요. 왜요? 전번에 또 추석 때 간다고 준비 다 해놨다가 네. 또 무산되고 네. 이번에도 뭐 또 기대는 해봅니다만은 네. 그러네요. 아, 예. 그래요? 네. 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예. 일단 이번에 이상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면은 우리 정 선생님은 이 멤버에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전번에 추석 때 포함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지난해 추석 때 이 정해놓은 그 이상가족들이 이제 이번에 다시 이어진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 이산가족이 상봉을 빠른 내에 지금 이산가족들은 나이가 자꾸 들고 이러니까 네.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북에 그런 제의를 했죠. 했잖아요. 예. 그래가 그 이튿날 적집자사에 7일날 네. 적집자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래 이번에 또 이산가족도 재차 이제 상봉 이제
하면은 네. 될 것 같은데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대. 그래요? 네.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 거겠지. 네. 대통령이 신년사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군요. 네. 예. 대통령이 신년사가 나온 다음에 바로 적십자에서 확인을 했네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벌써. 네. 예. 우리 정 선생님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건 아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상봉한다면은 네. 또 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건강 문제도 있고 네. 이러니까 갈 수 있나 없나 그걸 이제 타진하는 거지. 그래 네. 저는 갈 수 있다 이랬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면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또 북에는 어떤 분들, 가족들 중에 누가 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 형님하고 6.25 때 같이 월남했거든요. 네. 그런데 형님은 지금 금년에 89인데 지금 6년 전에 작고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의 아들을 지금 제가 상봉하는 거예요. 조카분이네요. 예, 바로 조카. 그래. 네. 전번에 그 연락 오기로는 이북에서 그 연락 오기로는 내 조카하고 예. 그 다음에는 또 조카의 아들. 네. 그러니까 내가 손자지. 네.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 형님의 큰 딸이 있는데. 예. 큰 딸은 금년에 70인데 내용 보니까 상봉 거절 일해 놨더라고요. 아이고. 네. 네. 그러면요. 그래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 거절한 이유가 뭔지. 네. 네. 그러면요, 정 선생님은 조카분 얼굴을 알면서 이렇게 헤어지셨나요? 아니면은 전혀 모릅니까? 이래 모르죠. 2살 때 헤어졌거든요. 2살 때. 조카 2살 때. 그 다음엔 큰 딸은 5살 때.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지. 그냥 만나면 피부치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네. 그래 제가 만약에 조카하고 상봉하게 되면은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어머님이 제가 83년도에 이거 신청했거든요. 83년도? 네. 네. 그래 83년도에 신청할 때는 어머님도 연세가 좀 젊으셨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83년도니까 벌써 30년 전이네요. 전입니까? 30년 전이네요. 네. 네. 30년 전. 네. 그럴 때는 어머니도 살아 계셨겠다. 그래서 이제 상봉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통지가 오기로는 어머니가 금년에 106세인데 작고했다. 그러니까 내가 조카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 어머님의 돌아가신 날짜가 언제 돌아가느냐, 지금 무덤은 어디 있느냐, 만약에 통일되면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 이제 돌아간 기일을 알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여기서 이제 어머님 돌아가신 날 추도 예배라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고향 또 가족 언제 가장 보고 싶고 또 생각나시는지요? 예. 고향 생각은 생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자기 고향이 전부 다 세도 고향이 있는데 그 어릴 때 살던 그 시내하고 산천이 그립지요. 그래가 제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통일되면은 저 무덤도 여기다가 사놨거든요. 묘지를. 여기라는 것이 이 남쪽 말씀하시는 대구에. 대구에 이미 사놨는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통일된다면은 제 죽으면은 막 고향에 묻히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요. 가족들과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가족과 헤어질 때는 그냥 그저 낮에 이래 놀다가 그냥 유엔군하고 국군하고 후퇴하는 통에 그분들이 이제 하는 말이 젊은 사람만 한 3일간 여기 피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수복한다. 이래서 그냥 우리는 그분들 말만 듣고 그렇군요. 그때 유엔군하고 국군하고 백두산까지 다 진군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이제 2, 3일 그래가 우리는 믿고 그런 게 자꾸 남쪽으로 오다가 이제 흥남부두에서 그래 이제 배 타고 온 거죠. 조카분 만나면은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은지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할머니, 지한테는 할머니지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되는데 어머니
잡고 하게 된 연휴하고, 네. 그 다음에는 잡고 한 날짜하고, 그 다음엔 고향이 지금 그대로 사느냐, 안 네. 그러면 지금 너 사는 어디서 사느냐, 그걸 이제 제일 궁금하고, 우리 가족들, 예. 친척들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느냐, 네.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한 거죠. 네. 딴 거 뭐 빌로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조카분 꼭 만나갖고 또 돌아가신 어머님 소식도 꼭 그래, 들었으면 전번에 좋겠네요. 네. 추석 때 또 저 YTN 대구에서 찾아와가지고 YTN 9월 21일 날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몇 번 나왔대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한 거. 네. 정 선생님. 네네. 네. 네. 꼭 이렇게. 그래,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제가, 그때도 한번 인터뷰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북에 두고 온 가족과의 상봉을 앞둔 이산가족 정희경 씨 만나봤습니다. 네, 앞서 이산가족 상봉이 혹시 또 지난해처럼 무산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예정자를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날짜까지 박아서 이렇게 제의했는데 일단 이 시간까지는 북한이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뭐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네. 아니더라도, 네. 일단은 북한이 지금, 장소는 금강산으로 하자라고 이제 자기들 희망사항을 얘기했지만, 네. 그건 우리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기는 남한에서 편리한 대로 정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거절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반응을 안 한다면은, 자기들 스스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수용할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네. 내일 모레 이제 실무 접촉하자 그랬는데 판문점에서 만나자는데 판문점도 북측 지역이에요.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모레 실무 접촉도 하고 그러면 일단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가 아니라 이제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글쎄 뭐 네, 그 90% 이상이라고 좀 봅니다. 90%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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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북한의 계속되는 유화 제스처, 우리 측이 요구해온 이제 진정성 있는 조치에 대한 바로 그 호응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북한의 사정이 많이 급한 것 같아요. 장성택 처형으로 북중 관계가 많이 안 좋고요. 네. 장성택이 북한에서는 친중파의 거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지 이선으로 물러나게 한 게 아니라 전격적으로 처형까지 하고 네. 대목도 중국한테 석탄 팔아먹었다. 또 뭐 낮은 선봉 저 땅을 그냥 넘겼다. 그래서 중국을 나쁜 나라처럼 막 판결문에 써놨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른 사정 급한 거는 금년에 김정은이 정권을 안정시키려면 농사라도 잘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10년사에서 농업이 올해의 주공전선이다, 뭐 이렇게 가지고 농사 잘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의 비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1년에 130만 톤이 필요한데, 100만 톤을 생산하는 흥남 비료가 지금 리모델링으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게도 비료를 좀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마식령 스키장도 하루에 200명 온다는데, 그거 가지고 그 큰 스키장이 어떻게 영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렇다고 뭐 남북대화가 된다고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 국민들이 갈 건 아니지만, 네. 내년이라도 가게 하려면은 지금 기반을 쌓아야 되고요. 네. 몇 달 전에 북한의 13개 경제개발구를 설정해놨는데, 예. 남북 관계가 안 좋고 뭐 장성택 처형하고 그러니까 누가 거기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외자를 유치하고 경제발전, 그러니까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네. 남북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걸 이제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그리고 네. 예, 남북 관계를 안정되게 가져가는 게 지금 화가 난 중국 지도부를 달래는 길이다. 그래서 네. 올 봄에라도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좀 만나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상으로
지금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서툰 짓을 했다가는 굉장히 그 반대급부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적어도 요번에 100분 우리 가족 96가족 그리고 북한 100가족인데 이게 이산 가족은 7만 명이거든요. 네. 7만 명 중에 100가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100가족씩 만나도 50년 이상 걸려야 한 번씩 만나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네. 적어도 요번에 한 번만큼은 일단은 응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앞서 장성태 친중파의 몰락 중국이 불편한다 이런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장성택 일가 3대가 멸족 수준으로 처형당했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게 친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북한 정권의 내부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사형 여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장성택의 누나 장계순과 전 대사 쿠바 대사 이 사람들은 사형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장영철 조카도 그렇고요. 왜냐면 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참 네. 권력이란 정말 무섭구나. 네. 왜 그러냐면은 장성택의 형이 둘이 하나는 대장위에 차수까지 했고요. 예. 한 명은 또 상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군의 최고 간부들인데 네. 2006년과 9년에 결국 김정일이 암암리에 제거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네. 자기 아들을 위해서 고모부인 장성택의 뿌리를 제거했는데 이번에 김정은은 더더욱이나 이제 고모부의 그 잔재를 다 말살하려고 권력 유지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한다면 열리는데 이전에도 했지만요. 북한이 계속해서 금강산 관광을 하자라고 해왔는데 이산가족과 금강산 관광의 연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한자성어로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란 말입니다. 네. 감히 바라지는 못하지만, 네. 감히 요청은 못하지만, 네. 속으로 바라고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말을 못 꺼내서 그렇지, 제발 좀 금강산 관광 좀 해달라는 심정이겠죠. 그러나 그거를 연계시키기는 요번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요번에 깨달았다면, 네.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과거에는 비료라도 줘야 이제 상봉했거든요. 네. 아무 대가 없이 그야말로 아주 그냥 순수하게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혹시 한국 정부가 이제는 북한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네. 우리 국민에게도 좀 설명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몰라도 네. 만약에 이번에 금강산 관광을 연계한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양보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일단 금강산 관광을 먼저 하자 이렇게 역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북한이.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북한이 주장해왔던 것이 다음 달 말에 열리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리리졸브 훈련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북한은 유엔 대사 입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사실 그걸로 딴지를 걸 수도 있다는 것을 마련은 해놨지만, 우리 정부도 사실 미국 정부와 상의해서 요번에 작년에 왔던 항공모함이라든지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이런 거 지금 안 오는 수준으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걸 네.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의 빌미를 안 준다는 건데 굉장히 우리 정부도 아주 신축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작년에 아주 길길이 날뛰었던 거는 그 요인이 워낙 크거든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마치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는 도발의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도 요번에 약간 훈련을 축소함으로써 북한이 딴소리 못하게 할 입막음을 미리 해놓는 것이 아닌가 보고요. 네. 만약에 요번에 훈련을 다시 연계시킨다 해도 우리가 지금 훈련을 강행할 거는 지금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렇죠. 그 훈련은 우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하고 벌써 1년 전부터 다 기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입장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이 감히 연계 못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이 지금 아직도 그렇죠. 지금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북한이 이렇게 한미 군사 훈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금년 중에 북한이 진정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보기에 이것은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다.
뭐냐면 네. 내년도 훈련은 한미 간의 상의해서 정말 규모를 많이 축소하든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핵을 포기한다면 내년 한 해는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겠네요. 네. 이번 훈련은 그러나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 주변국의 움직임도 좀 빠른 듯한 느낌이 드는데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또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이 풀리고 나면은 육자회담 재개 가능성 큽니까? 네, 지금 오히려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조건 없이 북한은 육자회담 하자는데 한국과 미국도 조금 좀 태도를 좀 전향적으로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표가 베이징에 가 있는데 네. 중국의 우다웨이 대표가 지금 초청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북중 간에 그간의 모종의 교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설득하게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얘기하는 그 육자회담 사전 조치가 지금 너무 많다. 네. 조금 좀 줄여주면 어떻게든지 북한을 설득해서 끌고 나오겠다. 그러니까 선행동 중에 5개라면 한 3개 정도로 줄여주면 그거는 완료하고 육자회담을 해보자 이렇게 설득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한국하고 미국과의 입장이 같기 때문에 글린 데이비스 입을 통해서 그 북한의 입장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어느 수준으로 선행 조치를 조정하는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북핵 이야기하면서 이란의 핵 문제가 그나마 잘 풀리지 않았냐 그래서 북한도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지금 저 이란 대통령이 뭐 남북 간에 뭐 핵 문제 중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아주 재밌는 제안인데요. 그러나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 핵은 초기 단계고요. 북한은 거의 사실상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체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북핵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한미일 동맹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안을 자꾸 내서 중국과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고 북한도 끌고 나와서 결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해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의 지금 책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올드 커피 믹스.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네, 여러분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841님인데요. 현어석 경제팀에 대한 경고성 재심 적절합니까에 대한 거죠. 예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고 정보 유출 사태를 잘 수습하고 마무리할 분이기 때문에 재신임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7609님은요. 정반대입니다. 어린아이도 아니신데 경솔했다고 생각하고요. 가지고 있는 생각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일하시다가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우려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어석 경제팀에 대한 경고성 재신임 적절합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